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일부 대기업들에 해당되는 얘기 같지만요, 현충일까지 나흘 연휴로 보내는 곳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가 빨라지면서 아마 때일은 휴가 보내실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때 맞춰서 해수욕장들이 부분 개장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요. 더위를 피해 강이나 하천 찾는 분들도 늘어날 텐데요. 그러면서 수상 레저 시설과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30명, 30명에 달하는 피서객들이 익사사고로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른 더위로 6월 사망자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요. 해양 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늘고 있죠. 그러면서 요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카약만 하더라도 사망자 수가 수상 레저 사고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라고 합니다. 물놀이는 물의 흐름이나 물살의 강도, 기상 변수도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물 위에서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대처하지 못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국민재난안전 포털에 들어가시면 상황별 물놀이법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물놀이 가실 때는 이런 돌발 사고에 대한 대처법부터 미리 잘 숙지하시고 안전장비 잘 갖춰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2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명품 콘텐츠들로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요, 그저께 비상경계경보 오발령 사건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비상상황 시 정확한 경보 지침에 대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또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 집을 살 때 매매가뿐만 아니라 임차료를 잘 봐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적정 임차료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오늘 살펴볼 임차료에 대해 들으시면 잘 아실 내용인데요. 임차료의 기본 형태로 매달 지불하는 임차료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전세에서 이쪽으로 요즘 많이 전환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전세 제도가 없다고 하죠. 다 매달 임차료를 내고 거주하는 방식이라는데 이건 무엇일까요? 문자 보내주시죠.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또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뉴스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계경보 오발령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네, 지난달 31일 1,000만 서울 시민과 서울에 인접한 지역 주민들을 굉장히 혼란에 빠뜨렸던 경계경보와 재난문자 사태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했던 거는 제 기억에는 그 83년도에 이웅평 대위가 미국이를 몰고 기소한 사건, 그 이후에 처음이지 않나 싶은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짚어봤습니다. 그래요? 서울 지역 경계경보가 오발령이었다고 행정안전부에서 해명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업데이트된 소식 전해주시죠. 어떻게 된 겁니까? 북한이 2023년 5월 31일에 서해상으로 발사체를 쐈는데요. 정찰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겠다,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네. 이날 오전에 6시 32분 합동참모본부 합참이죠. 합참이 언론에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남쪽 방향으로 우주 발사체 발사, 이렇게 통보를 하고요.
이보다 3분 앞선 6시 29분에 행정안전부는 백령도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경계경보는 서해상으로 북한의 발사체가 비행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추락 또는 폭발에 따른 파편 낙하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위성 발사라고 해놓고 탄두가 실린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비행체의 경로와 폭발 시 파편 낙하 반경에 들어있는 지역은 경계경보를 발령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타당한 거죠. 근데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은 약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좀 있었어요. 좀 뜬금없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오전 6시 41분에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사이렌도 울렸고요. 재난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의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문자를 받고 서울 시민들은 굉장히 혼란에 빠졌죠. 네. 7시 3분에 행정안전부는 재차 서울 지역에 재난 문자를 발송을 했는데요. 내용은 서울특별시에 발령한 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 이런 것이었습니다. 7시 25분에는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재차 내보내서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였죠. 방송하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PD가 이게 띄워주거든요. 제가 볼 수 있는 모니터에. 제가 그걸 보고 읽으면서도 아는 분들은 제 표정을 봤더라고요. 눈이 동그래져서 이거 진짠가? 이거 진짜 말을 해야 되는 거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이상한 게 맞습니다. 제 얼굴을요? 아니죠? 예. 근데 이상한 게 행정안전부는 오발령이었다고 했는데 서울시는 경계경보를 해제했다고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오전이었지만 이후 상황은 더 가관이었는데요. 서울시의 재난문자 오발령과 관련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언론의 책임 가리기가 시작되자 서울시 안전총괄실은 위급 재난문자 발송 경위라는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서울시는 오전 6시 30분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에서 아래와 같은 지령 방송이 수신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서울시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의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지령 방송의 내용에 따라서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여기에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상황 시 당연한 절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서울시가요. 경계경보를 발령한 적도 없으면서 오발령 사실을 면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일부 언론의 지적이 나왔고요. 서울시는 7시 25분 상황 확인 후 경계경보 해제 문자를 발송함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서울시의 주장을 요약하면 행정안전부가 자체 판단해서 경계경보를 발령하라 그래서 했고 우리는 상황이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는 게 맞다고 봤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인가요? 그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잉 대응일지는 몰라도 오발령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오 시장의 해명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번 혼란을 일으킨 재난 문자와 서울 일부 지역에 울린 사이렌은 민방공 경보인데요. 이 관련된 기록은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 포털에도 다 남아 있습니다. 이 민방공 경보의 발령 절차를 따져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의 민방위 경보 발령 전달 규정이라는 예규가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민방공 경보의 발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군 사령관으로부터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 훈련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민방공 경보를 발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국적인 사안일 때를 말하는 거고요.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 지역의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 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민방공 경보를 발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군부대의 요청이 없이는 자체 판단해서 뭐 어떻게 발령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아,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민방공 경보를 발령하는 권한을 갖는데 네. 군의 요청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필수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훈련 상황이면 지자체장이 발령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상황일 때는 군부대장이 요청을 해야지 발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네네. 예, 그 서울시는 행안부 중앙통제소의 지령 방송을 근거로 자체적으로 경계 경보를 발령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거는 규정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오히려 이제 서울시 민방위 기능에 문해력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아하, 네. 이 서울시 입장은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 경보를 발령, 이 문구에 근거해서 서울 지역의 경계 경보를 발령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행안부 관계자는 지령 방송의 미수신 지역이란 백령도, 대청도 지역 중에 기술적 결함 등으로 경보를 받지 못한 지역인데 네. 지령 방송이 오해의 소지가 크다면 왜 17개 시도 중 서울시만 오해를 했겠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른 데는 실제로 경계 경보를 발령한 곳이 없거든요. 네. 서울시는 지령방송 수신 2분 뒤에 서울시 민방위 경보통제소에서 행안부 중앙통제소로 확인을 요청을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서 우선 경계 경보를 발령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행안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문구를 처음 보는 사람은 오해할 수 있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그동안 훈련이나 지령 방송을 통해서 다 이해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 죄송해요. 네, 갑자기. 예. 앞으로는 이 지령 방송이 보다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문구를 점검하고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어쨌든 서울시 담당자의 착오나 오독, 업무 미숙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규정에 보면 현재 시각 공공지역의 실제 공공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 경보를 발령하고 민방위 경보 정파 책임자에게 경보 발령 사항을 전달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안부는 규정대로 경보 발령 사실을 전파한 건데요. 서울시 담당자가 이 규정에 대해서 숙지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정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당연히 백령면, 대청면의 경보 미도달 지역을 말하는 거구나. 알아들을 수 있었고요. 네. 이건 누가 봐도 미숙한 업무 처리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서울시장은 책임자 문책은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예, 좀 이게 섣부르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뭐 자기 식구 감싸려는 마음은 알겠는데요.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민방공 경보를 발령했다. 이건 굉장히 이 업무 수행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국무조정실이 어제부터 서울시와 행안부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감찰에 착수를 했다니까 네. 뭐 책임질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생각하기도 싫은데 이게 만약에 실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이게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막막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예, 그래서 저도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몰라서 좀 찾아봤는데요. 네네. 예, 이게 진짜 미사일이 날아오는 실제 상황이었다면 정말 아찔했겠죠. 근데 네. 뭐 역사가 말해주지만 대비한 자만이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의 집과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근데 자녀들 학교, 유치원, 뭐 어린이집 이런 데 다니는 자녀들은 훈련 받은 대로 대피를 하고 매달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네. 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아기들을 이제 배운 대로 대피를 하니까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어른분들은 국민 재난안전 포털에 들어가셔서 민방위 비상시설 대피소 코너를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주소를 입력하고 가까운 대피소를 검색할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지하 주차장이고요. 지하실이 있는 건물이면 지하실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례에서 보듯이 건물이 폭격을 당해도 지하시설은 비교적 피해가 덜하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예, 가족이 헤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가족 구성원의 대피 장소, 학교, 집, 직장 주변의 대피 장소 정보와 연락처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반드시 비상용 가방을 준비해두라고 권고를 합니다. 이 비상용 가방에는 대피 시에 필요한 물품들을 넣어두는데요. 비상식량, 물, 응급약품, 플래시, 라디오, 건전지, 호루라기, 여분의 휴대전화 배터리 이런 것들을 챙기면 좋고요. 성냥, 라이터, 휴대용 라디오, 비상의류, 속옷 이런 것들, 네. 기중품, 중요한 서류들 이런 거를 준비를 하는데요. 중요한 서류는 방수가 되는 비닐에 보관하는 걸 권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경계경보 오발용의 원인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실제 상황에서 대처 요령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주택시장의 기본 상식과 이슈를 살펴보는 언젠가 내 집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동산 시장 시세 보는 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집을 빌리는 거 아니고 집을 살 때도 임차료를 잘 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상욱입니다. 네. 근데 임차료라는 거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주는 돈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임차료가 그러니까 전세, 월세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주는 것도 맞는데 거꾸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집을 임차를 놔서 임차 소득을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라는 거를 살 때 보통은 매매가만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집도 임차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임차 그 자산이니까 그 임차 소득이 높으면 가격이 비싼 게 정상이고 임차 소득이 낮으면은 가격이 좀 싼 게 정상이듯이 네. 그래서 그 집의 매매가를 판단할 때 임차료가 매우 큰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야, 그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매매가만 보는 건 줄 알아요. 맞아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주식으로 좀 비유해서 설명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한국도 이제 1,500만 주식 투자자가 계좌를 개설하시고 그리고 동서학을 막론하면서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투자를 하시니까. 그렇죠. 예. 근데 주식과 주가 그리고 이익을 얘기하면은 네. 주가는 이익의 함수라는 거 공감하시나요? 잠깐만요. 주가가 예. 이익에 약간 연관이 되어 있다. 아, 그럼요. 아, 그렇죠.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거를 식으로 풀었으면은 주식 P는 이익 곱하기 M 배수거든요. 멀티플.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300조는 이익 30조 곱하기 10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움직일 때는 그래서 레버리지가 지렛대가 두 개예요. 이익이 올라가거나 네. 아니면은 이렇게 멀티플이 올라가면 돼요. 근데 멀티플이 뭐예요? 배수 몇 배. 그러니까 이익의 몇 배를 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PER이든 뭐든 이렇게 네. 이익이 이 회사는 10배, 이 회사는 15배. 요즘에 엔비디아 같은 그런 성장 산업은 PER 50배 이렇게 몇십 배를 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라는 게 이익이 올라서 주가도 오르지만 배수가 올라서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렛대가 두 개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근데 그 배수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제 차치하고 네. 주가가 이익에 기반한 함수인 것처럼 네. 주택 가격도 그 월세에 굉장히 기반한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월세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 월세 수준에 따라서 그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는 좀 설명 가능한 수준이 되는 거고 어떤 일정 금액을 막 넘어가게 되면은 좀 비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월세에서 매매가까지 가는 그 과정이 좀 길다 보니까 그 중간 과정인 전세를 두면은 좀 편해지게 되는데요. 월세는 한 달 사용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한 달 임차 소득을 올리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연세는 이제 1년치이지 않습니까? 전세는 몇 년치 임차료냐? 들었는데. 들으셨죠? 20년. 그렇죠? 예. 그럼 전세는 20년치 임차료인데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20년치 임차 소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전세 정도 되는 금액은 월세 곱하기 20년을 하면 되는데 가령 월세 100만 원인 집은 20년이 240개월이다 보니까 전세 2억 4천이 돼요. 월세 200만 원은 전세 4억 8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은 전세가 한 그 2억 4천만 원에 여기다 곱하기 지역별로 배수가 조금 다른데 서울은 이게 평균적으로 2배고요. 예. 그러니까 같은 월세 100만 원인데 전세 2억 4천만 원, 서울은 매매가가 약 한 4억 8천 정도 되는 거고요. 경기도는 이게 1.7배 정도 돼요. 예. 2억 4천 곱하기 1.7 예. 해주십시오. 예. 잠깐만요. 아, 지금 필기하느라 바빠요. 지금. 네, 그러면은 이제 한 뭐 4억 얼마 되겠죠? 네. 서울이 4억 8천이니까 여기는 이제 한 4억 2, 3천 될 것 네. 같고요. 인천은 이게 한 1.6배 정도 되고요. 1.6. 인천, 부산, 대구 이런 지역이 1.6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가 이런 숫자를 얘기하면 친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누가 정해요? 이걸 시장이 정하는데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주택 매매가를 전세가의 2배 정도 되는 가격에 꾸준히 거래를 해왔고 이게 수십 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좀 더 성장성이 높은 도시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서울 안에서도 구마다 좀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서초, 강남, 송파구는 2에서 2.1배로 가장 높고 그다음에 서울 나머지 구로 내려가게 되면은 1.8에서 1.9배로 낮아지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근데 이 숫자가 네. 처음 들어보신 숫자처럼 느껴지시겠지만 네. 사실은 우리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어디서 보고 있느냐. 네. 이거를 전세가율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전세가율. 예를 들면 서울이 전세가 2억 4천인데 매매는 4억 8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전세가율은 4억 8천 나누기 전세를 하면은 5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은 전세가율이 50%, 그다음에 경기도는 62%, 인천, 부산, 대구는 64%, 그다음에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전세가율이 높아요.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은 임차료에 곱하는 그 배수가 지방으로 가면은 서울은 2배 곱하지만 지방은 1.3배 곱하고 이런 식으로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숫자만 좀 알고 있어도 이 매매가가 그냥 매매가만 보면은 매매가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가는구나 생각하다 보면은 굉장히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우리가 기업의 주가 보는 것도 똑같이 그냥 엔비디아 주가 올라가나 보다 뭐 엔비디아 주가 내려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익에 비례해서 생각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이건 좀 비싼 것 같다. 어떤 경우에는 좀 싼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가격을 볼 때 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나름. 네.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아니라 이제 싸다 비싸다를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주택을 사실 때 어떤 상황에서 사면 좋냐? 이것도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과 임차료라는 두 가지 로 가지고 축을 그리면은 임차료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거 좀 이상한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무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임차료가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잠깐 이상한데요? 왜냐하면 가격은 임차료의 상승에 비례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실제로 그 기간에는 무려 4년 넘는 기간 동안 임차료가 올라가는데 매매가 빠졌는데요. 당시 시장은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싫어하니까 전세를 선호해서 전세로 갔더니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매매 가격은 빠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임차료라는 것이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이기도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임차 소득이기도 한데 임차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 임차 소득의 규모는 더 커지고 있는데 그 자산 가격은 더 싸지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데. 네. 아니 그렇다면은 사실 그것은 굉장히 이제 주식으로 치자면은 주가는 빠지는데 이익은 올라가는 거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사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시세만 봤다면은 이거 하락하고 있으니까 무슨 큰일이 나나 보다. 뭐 일본을 따라가나 보다. 약간 이러면서 그때는 이제 사지 말란 얘기가 나오기 쉽거든요. 그래서 가격만 놓고 보면은 보통은 추세 추종 매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실적 주택 기업의 실적 주가가 기업 실적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택 가격은 임차로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 그렇다면은 이런 국면에서 뭐 주택 가격은 하락하는데 임차료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면 그땐 정말 적극적으로 취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매매가는 좀 올라가고 있는데 임차료가 빠진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매가는 이렇게 쫙 올라가서 굉장히 강세장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스테이해야죠. 임차료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면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주택의 매매가만 보지 마시고 현재 지금 임차료가 지금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까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시장에서는 수십 년간 서울은 전세 한 2배 정도면 되는 것 같아. 그다음에 이렇게 지역마다 시장에서 부여한 그 가치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를 너무 상회해 버리면은 그러면은 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안 따라가는 좀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임차료 시세와 함께 매매 시세를 같이 보시는 게 합리적인 의사 판단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요 말씀을 오늘 너무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최근에 임차료 추이 어때요? 그 요즘에 좀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맞습니다. 얘기할 수 있죠.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월세 최근에 우리가 전세는 역전세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전세는 이렇게 확 내려갔잖아요. 내려가고. 이게 전세도 월간으로 발표되는 실거래 지수가 있어요. 우리가 매매만 실거래 지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전세도 지수가 있는데 전세의 경우에는 작년과 비교하기보다는 재작년과 비교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는 이제 2년짜리 계약을 하니까 우리가 한 재작년과 비교를 하는 게 좀 좋은데 21년 5월 지수 기준으로 현재는 한 3% 정도 지수가 하락을 했어요. 그 얘기는 전반적으로 한 자릿수대 역전세가 좀 있다는 거여서 전세가 3억이라면은 한 5% 빠지면은 지금은 한 2억 8,500 정도 된 거예요. 근데 전세가 가장 높았던 게 21년 8월부터 24년 4월까지의 기간이었어요. 평균적으로 그때가 전세가 제일 높았고 그 제로금리랑 임대차법 개정이랑 기억나요. 1년 더 돼가지고 21년 8월이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21년 8월부터 22년 4월까지가 제일 높았고 22년 5월 6월부터 전세가 좀 흐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1년 8월에 2년 더 하면 23년 8월이 되지 않습니까? 아직 이제 우리 3개월 남은 거잖아요. 23년 8월에 그러니까 현재 전세 가격을 21년 8월이랑 비교하면은 한 15% 낮아요. 그 얘기는 현재는 아까 전세 3억 기준 한 1,500 정도 낮은 2억 8,500이었는데 21년 8월의 전세가는 거의 한 3억 5천쯤 됐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전세 한 2억 8,500으로 계약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 계약의 갱신 계약은 임대인 입장에서 상당 현금을 돌려줘야 되는 계약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역전세가 조금 있을 것 같고 다만 그 전세 가격 하향 레벨은 아까 2억 8,500 정도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요 수준에서 이렇게 쭉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의 경우에는 진짜 이거는 매우 스테이블한데 월세는 지수 레벨 자체가 103포인트에서 103포인트 이렇게 진짜 1%포인트대에서 변화를 해서 월세는 사실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요. 그래서 월세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데 전세는 굉장히 변동이 높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월세와 전세는 대출을 받으면서 전세 금액을 마련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전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영향을 굉장히 받게 돼서 월세라는 그러니까 제가 월세 100만 원 기준 전세는 20년이니까 2억 4천이라고 말을 드렸는데요. 근데 그 100만 원이랑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1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연 1,200만 원 정도가 벌린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금리가 4%일 때는 3억 원을 예치해야지 1,200만 원이 벌리거든요. 그러면은 금리가 2%로 내려가면은요. 더 해야죠. 얼마를 예치해야 되죠? 무려 6억 원을 예치해야 1,200만 원이 벌리거든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1,2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이 자산에 월세 1,200을 받는 거를 전세로 대체하려고 하는 경우에 3% 금리면은 4억 전세만 받으면 되는데 2% 금리가 되면은 6억 전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1% 금리가 되면은 12억 전세를 받아야 그래야 한 1,200만 원이 들어오는 거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만약에 6% 금리로 올라가면은 그때는 뭐 한 2억 전세만 받아도 그냥 한 1,200만 원이 들어오니까 같은 월세 금액이라 하더라도 금리에 따라서 집주인 입장에서 받아야 되는 전세가액이 엄청난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거를 2020년, 21년 그 제로금리 시절에 빗대서 생각해 보면 그때도 월세가
뭐 올라갔다고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지수 레벨로 봤을 때 월세는 꽤 스테이블했는데 전세가 그 금리랑 환산을 하니까 이게 2배가 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뭐 한 4%대에서 2%로 내려가 버리니까 전세가 2배가 튀어버렸던 거죠. 그럼 전세가 이렇게 2배로 튀었더니 매매도 같이 레버리지로 비례해서 튀었던 거고 이렇게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임차료를 볼 때 그냥 제일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사실은 월세예요. 네. 왜냐하면 이 월세 금액이라는 거를 환산해서 전세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전세에 비례해서 매매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월세 금액을 보시는 게 되게 맞는데 저희는 매매를 맨 먼저 보고 그다음에 전세까지는 챙겨보는 경우가 조금 그렇죠. 있고 네. 근데 그 전세 금액이라는 것도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그 금리의 영향을 받는 많이 받네요. 네,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그 금리 영향을 받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얘도 월세에서 와요. 월세 20년치 월세가 전세잖아요. 그래서 그 월세 레벨 자체를 보시면서 전세가 지금 금리 영향을 받아서 좀 튄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 전세가 어느 정도 설명 가능한 전세 가격인지 그리고 2년 전 시세랑 어땠는지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매매, 전세, 월세 셋 다 보시면은 저희가 주식 투자할 때 기업 실적 보면서 주가를 무지성으로 추종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듯이 주택도 그렇게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생각보다 월세가 엄청 중요한 요소라는 걸 지금 이제 알았는데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부동산에 그러면은 이제 월세라는 게 중요하다, 전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들으셨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의 그 월세, 전세를 결정짓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 전세나 월세를 결정짓는 요인이요? 예. 이게 부동산이 되게 기초적인 부분인데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은 땅과 건물로 되어 있잖아요. 집도 그렇거든요. 아파트도 공동주택의 대지 지분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토지와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는 부동산에서는 입지라는 말을 쓰고 그다음에 건물은 이제 상품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입지는 뭐 교통적인 요인이라든가 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 자연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를 앞글자만 따면은 교통, 교육, 편의시설, 자연환경의 교교편자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네, 제가 지어낸 겁니다. 이제 교교편자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를 보실 때 이 네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교통 좋냐, 교육 좋냐, 편의시설 좋냐, 자연환경 좋냐. 그리고 상품은 단지 특징이랑 실내 특징이 있습니다. 네. 세대수가 몇 세대냐, 그 다음에 뭐 동호수가 어떻게 되냐, 면적 어떻게 되냐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요인들로만 부동산을 보시려고 하다 보면은 가끔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교통이 좋은 입지가 아파트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입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교통도 좋고 교육도 좋고. 근데 구축이에요. 예, 여기에 이제 한 3억 5천 전세 3억 5천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봤더니 입지는 나빠요. 입지는 되게 나쁜데 상품이 새 거예요. 신도시처럼 돼 있어가지고. 여기 한 전세가 한 4억 정도로 딱 있다고 하면은 이 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만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서로 자기 아파트가 좋대요. 그렇겠죠. 네, 나 입지가 좋아 어쩌고. 우리는 그럼 뭐해 오래됐는데. 네, 그럼 뭐 오래됐는데 이러고 여기서는 뭐 새 아파트가 최고지 막 이렇게 서로 하다가 좋은 관계에 사면 상관없는데 가끔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교통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임차료로. 임차료로. 그러니까 그 입지적인 특징과 상품적인 특징에 대한 시장 가격이 한 달 쓰는 게 월세인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걸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입지가 좋고 상품이 좀 안 좋은데 여기는 요 가치가 3억 5천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입지는 안 좋고 상품은 좋은데 그 가치가 4억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니까 이 4억이라고 부여받은 요 주택이 시장에서 더 높게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임차료라는 게 우리가 되게 펀더멘탈이라고 생각했던 입지와 상품에 대한 사용료의 시장 가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부터 얘기할 때 그냥 바로 그래서 임차료가 얼만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달 월세 얼만데? 예, 이 주변 특히 유사한 동네에도 그 옆 단지마다 임차료가 살짝 달라요. 그렇죠. 예, 봤어요. 살짝. 예. 그런데 서로 그 입지와 상품을 따지다 보면은 임차료를 안 보고 그런 걸 따지다 보면은 뭐 내가 좋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입지와 상품에 대한 그 시장 가격이 월세니까 그리고 월세 곱하기 20년의 전세니까 전세만 딱 보여주면 그냥 그 어느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바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료를 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임차료가 그냥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입지 요인과 상품 요인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거는 이 정도 금액으로 한 달 쓰는 것이 적합한 것 같다라고 임차인도 생각을 한 거고 임대인도 내가 이 정도 되는 주택이라면은 이 정도 임차료를 받는 게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임차료라는 게 적정한 수준인지를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전월세 전환율 이 얘기 하셨거든요. 네. 이게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쓰는 건가요? 이게 뭐 언제 쓰는 거예요? 이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거는 네. 이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 2억에서 전세 1억 플러스 월세로 바꾸고 싶을 때 전세 2억에서 네, 전세 2억에서 전세 1억 플러스 얼마로 바꾸고 싶을 때 그 월세를 얼마 받아야 되냐. 이때 보통 전월세 전환율을 써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중개사분들이 얘기를 하시죠. 여기 이 동네 요즘 1억에 40만 원이다. 그러면은 월에 40이니까 12개월을 곱하면 480만 원이잖아요. 그쵸. 그럼 1억이 480만 원이 된 거기 때문에 이때의 전월세 전환율은 4.8%예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근데 전월세 전환율이 그럼 올라간다고 하면은 1억이 5%가 되면 1년에 500만 원이고 6%가 되면 600만 원이니까 그럼 1억에 50만 원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월세 전환이 내려가면은 1억에 아까 40만 원 4.8에서 4%로 내려가면 400만 원이니까 월 32만 원으로 내려가는 거고 6%가 되면은 월 50만 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월세 전환율을 보통은 중개사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이제 따라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전월세 전환율 통계가 다 발표가 돼요. 지역별로. 정부에서요? 네. 월 단위로 다 발표가 되고 그래서 현재는 전월세 전환율이 지난 이 전월세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 임대차 거래를 하실 때 중개사분이 얘기했을 때 너무 그거를 추정하시기보다는 그 동네 지역 전월세 전환율이 몇 %인지를 알고 가시면은 한 번 더 얘기해 보시면서 그 퍼센티지로 계약을 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합리적입니다. 예, 뭐 중개인이 우리 여기 1억에 50은 주셔야 돼요라고 했을 때 여기 전월세 전환율이 4.8이던데 1억에 40 아니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연간 임차료를 상당히 세이브하는 길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걸 알고 가도 근데 어차피 이 물건 우리밖에 없어요. 막 이래 버리면 부동산에서 이거 우리 독점이라 이거 아니면 가라고. 그런 경우 많은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어야 돼. 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임차인이 유리한 상황도 있잖아요. 임차인이 유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또 자기 유리하게 계약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어쨌든 시장 가격에 시장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서로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잘 모르는 경우에 본인이 불리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알아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정부에서는 이거를 좀 낮추려고 하는 것 같고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거는 원래 그 주택 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플러스 2%. 한국은행 금리 플러스 2%요. 네. 또는 뭐 상한 10% 그 아래에서 결정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하는 기준금리 3.5 더하기 2%니까 5.5%잖아요. 그거가 이제 법에서 정한 전환율 상단인데 뭐 그거는 법 기준이고 시장에서는 시장 임차 상황에 따라서 시장 전월세 전환율을 결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장 전월세 전환율 결정된 것이 매월 통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임대차 거래를 하실 때 이런 전월세 전환율까지도 체크해서 거래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임차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거를 까먹지 않아야겠습니다. 언젠가 내 집, 오늘은 집 살 때도 중요한 임차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703님이 정답을 보내주셨네요. 월세입니다. 1945님도 월세라고 얘기하셨고요. 8584님, 저희도 전세 사기 맞고 월세 산지 6년이 되어갑니다. 우름우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슬픈 얘기인데. 네, 힘내시길 바란다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2210님, 정답
월세. 아침 운동 시작한 지 3주 됐는데 운동 시작과 라디오 듣기 시작한 지도 3주 돼가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충성 청취자라고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있다는 거 이선영 아나운서가 진행합니다. 잊지 말아주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1년에) 한 번 이상 농지를